앞두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원들에게 사표 종용한 혐의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판 과정에서 인사수석의 지시를 따른 것이란 취지로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 모든 거를 내가 안고 가는 게 정의인지 판단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직도 그 부분은 변함 없으신가요? 국책 사업이나 그리고 고유의 인사권 문제까지 수사에 칼을 들이대서 처벌을 하고 수사를 한다는 것은 과도한 과잉 수사, 과잉 처벌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무소불위의 검찰의 전형적인 수사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를 삼고 이게 시정되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로서는 처음으로 유죄가 인정이 되고 구속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의 파장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재원 전 국회의원, 윤경호 MBN 논설위원, 김한규 변호사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김한규 변호사, 정확히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이 사건 정확히 제목이 뭐죠? 네, 사실 뭐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어떤 뭐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이 뭐 그렇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어저께 뭐 김은경 전 장관이 구속은 됐지만 그렇게 명단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기보다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퇴출, 그러니까 그 당시 아직 그 임기가 있는 어떤 환경부 산하 그 공직자들에게 이제 퇴출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좀 이런 게 다 직권남용으로 인정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부 다 사표 내시오. 사실 이렇게 했던 게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죠. 예, 사표를 내라고 이제 종용하고 그래서 실제로 사표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직권남용이 됐다. 그리고 또 청와대 측에서 이제 이 자리에 내정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내정된 사람들한테 거기서 내정된 사람이 이제 뭐 임명이 되지 않으니까 뭐 그 모조리 그 다른 면접자들까지 다 그 임명을 하지 않아서 또 이거의 업무를 또 방해하고 그건 업무 방해가 되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인해서 이렇게 이제 실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 업무 방해. 예, 크게는 직권남용과 업무 방해 양축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자, 논란이 됐던 게요, 윤경호 의원. 그 전에는 지금 이제 김은경 전 장관 쪽에서 주장했던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권이 바뀌면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 다 이렇게 바꾸고 우리 사람 심고 이런 게 관행 아니었냐. 지금 그런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재판부가 안 받아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우선 숫자가 많죠. 기관장이라고 하면 사실 흔히 말하는 낙하산 인사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정권의 선거운동 캠프에 관여를 했다는 공로로 내려온 분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도의적으로라도 그만둘 수 있다 이건데 다른 임원들도 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김은경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이것 자세히 살펴보면 환경공단 감사 선임 과정의 논란 이게 상당히 김은경 장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내정자를 정해놓고 이 사람을 밀었는데 정작 심사위원들이 이 사람을 서류 면접에서 떨어뜨려 버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다른 서류 면접을 통과한 사람들을 면접에서 또 다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누가 봐도 좀 무리한 행태들 그리고 그 일을 처리를 잘못한 담당 공무원을 또 좌천시키는 이런 것들은 뭐 특정한 내정자를 청와대에서 지시를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뭐 선거에 기여한 걸로 공을 줘야 된다.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거는 아까 말씀하신 전 정권에서도 그랬지 않았느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식의 세세한 행태는 아무래도 그 김은경 장관이 주도했던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좀 무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 대목에서는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원 의원 보시기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일을 좀 매끄럽게 잘못 처리한 것 같습니까?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왜냐하면 지난 2003년도에 벌써 공공기관의 임직원 임원이나 또는 저 공공기관장에 대해서 임명하는 절차가 전부 법률로 지정이 되었고요. 또 임기가 정해진 그 공공기관장이나 그 임원들에 대해서 내보내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비위가 있거나 또는 본인이 사표를 내고 나가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 그 동원하는 수단과 방법에 따라서는 불법 행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김은경 전 장관이 그 보여준 행위는 사실 과거 정권, 저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수사한 그런 내용이 특정 그 문화예술인 단체 또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정권과 좀 사이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다 해서 명단을 작성하고 그분들에게 보조금 지급이 좀 안 되도록 그렇게 명단을 작성했다는 내용이 그것이 불법 행위가 되었거든요. 예. 그럼 명단 작성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해서 그리고 그 명단 작성을 거부하는 공무원은 좌천시켰다. 이것으로 저 처벌을 받고 구속이 되고 전부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 수준을 훨씬 넘었어요. 그리고 적폐라고 해서 전부 과거 정권 사람들은 수없이 교도소로 보내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게 한 그런 이 검찰에서 이 사건을 두고 형평성이라든가 또는 불법의 수준을 본다면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또 정권 차원에서 이 수사를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검사들 결국은 다 옷을 벗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이 법정 구속 사태 그리고 징역 2년 6월이라는 그런 판단은 사실은 이 행위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준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박진영 부대변인 오늘 그 민주당 내에서 그런 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재판부에 이른바 양승태 사단이라고 불리는 그 법관이 포함이 돼 있었다. 그래서 보복 판결 의심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일단 이 기소한 검사분도 이제 지금은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만 퇴직을 했습니다만 이제 우병우 수석하고 가까운 분이었다라는 이야기부터 해서 이 판사 중에 또 한 분이 지난번에 정경심 교수 재판부와 또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한두 가지는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부분은 지난번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리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불법적인 사찰의 의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환경부 장관이 본인이 관장하고 있는 부처 내의 공직자, 공공기관의 장입니다. 이런 분들인데 과거 정부부터 계속 일하던 분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명단을 만들었다.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다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나가게 하는 과정에서 이 절차를 무시하는 일들이 좀 존재했다. 그렇다면 이게 직권남용이라든가 업무방해로서 이렇게 판결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있다라고 이해는 됩니다만은 이 형량이라는 자체가 좀 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법정 구속이라는 부분은 더욱더 저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게 2월 2일 날 전 야당 국회의원이 75억 뇌물죄로 1심 선고를 받았는데 4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사법부에서 이 예규를 바꿔가지고 가능하면은 이 도주 우려가 없으면은 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해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된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법부가 좀 과잉한 이 선고를 했다 이런 게 전반적인 인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보시기에 징역 2년 6월에 법정 구속이면 상당히 좀 센가요? 그러니까 김은경 장관이라는 어떤 대상자를 제외하고 만약에 고위공직자가 뭐 어느 정권이든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드러난 경우라면 사실은 2년 6개월이 결코 무거운 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범죄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공직 그 임명 과정에서의 어떤 공정성을 허물어버린 아주 중대한 범죄거든요. 그래서 형량 자체는 무겁지 않고요. 약간 요 재판 과정에서 이제 좀 약간 뭐 논란이 되거나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걸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재판부는 사실 대등재판부라고 합니다. 원래 재판이라는 것이 부장판사 있고 배석판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판결 선고할 때 부장판사가 주로 이제 이유랑 양형, 선고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쭉 얘기하고
배석들은 조용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등재판부라 어저께 재판할 때도 3명의 재판사가 다 부장판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판결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모르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제 뭐 특정 판사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뭐 과거 선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3분의 어떤 판사들이 논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다만 아까 이제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이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증거가 다 확보돼 있고 지금 전직 장관이 지금 갑자기 도주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재원 의원. 아니 뭐 전직 대통령이 그러면 도주할 것 같아서 구속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뭐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더더욱이 지금 여당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자신들에게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사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재판부에서 과연 어떤 판결을 했는지를 이렇게 권력에서 판사를 공격하고 판사의 성향을 공격하고 이런 일이 과연 있었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사법부에 대한 협박 행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과연 사법부 독립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요, 윤경호 의원, 이번 기회에 말이죠.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기 말에,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말에 이제 또 임기가 또 끝나는 이런 산하기관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곧 정권 예를 들어서 바뀌게 되는데 몇 년 임기의 산하기관장들을 임명을 했다면 그런 부분들 같이 일하는데 또 모두 좀 통치념도 서로 공유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풀어야 될까요? 예, 바로 그런 점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중 구조의 한 면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 1년 남은 대통령이 3년 임기에 공기업 기관장이나 감사 뭐 등등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자기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물러나고 나서 그 당사자는 2년 더 임기가 남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경우 다른 성향의 정권이 탄생했을 경우에 당사자들이 알아서 사표를 내느냐? 그렇지 않죠.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환경부 여기도 궁극적으로 이런 갈등이 생겼고 그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 표적 감사도 하고 또는 미리 누군가를 내정해 놓고 나중에 자기 사람을 또 심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과거에 우리보다 관료제를 먼저 했던 미국에 이런 것 때문에 엽관제라는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스포일스 시스템이라는 건데 자, 처음부터 유권자들에게 나는 어느 자리부터 어느 자리까지는 내 사람들을 나와 함께 가서 장악하겠습니다. 그 대신 내 임기와 함께 그 사람들도 동시에 다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깨끗이 지키는 거죠. 근데 미국의 행정제도에서 엽관제가 1890년대 후반에 아주 불행한 일로 중단이 됐던 역사가 있습니다. 선출된 대통령이 이 엽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권총 암살을 당했어요. 사실 이제 그 이후로 엽관제가 아니고 이제 정상적인 관료제로 넘어왔고요. 이 관료제가 넘어오면서 임기를 보장하게 되는 건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이라면 그 대통령과 그 정부의 철학과 정신을 같이 한다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에 김재원 의원께서 관여하셨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얘기를 했던 걸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이중구조라고 제가 아까 표현을 했는데 그 이중구조를 타파하는 의미에서 엽관제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자리부터 어느 자리 아주 냉정하게 자리를 정해놓고 그 자리는 선거에서 같이 뛰었던 사람들로 채우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대통령이 물러나는 순간에 깨끗이 같이 실천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뭐 옛날에는 속된 말로 그냥 나갈래 맞고 나갈래 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지만 이제 갈수록 그게 어렵게 됐잖아요. 예. 김은경 전 장관 구속 파장을 짚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요즘 정세균 국무총리 국회 답변이 화제입니다. 이낙연 대표도 총리 시절에 국회 답변을 잘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지요.
국회 답변이 이제 총리 성적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제를 모았던 정세균 총리의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한번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실까요? 2006년도 2월에 대정부 질문하고 15년 만에 합니다. 총리님 요즘 말씀이 굉장히 거칠어지셨어요. 어떻습니까? 거칠어진 게 아니고요. 이제 질문이 거칠다 보니까 답변도 좀 그런 측면이 있다면 좀 거칠지 않도록, 설령 질문이 거칠더라도 거칠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바른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래 됐죠? 본인 말씀을 혹시 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전혀 그거하고는 안 나가십니까? 지금 저는 코로나19와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혹시 레카 대통령이라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무슨 대통령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생색을 낼 때나 쇼가 필요할 때는 뭐 그 교통사고 날 때 레카가 빨리 오잖아요. 서초구 지역구시죠? 예, 서초구 출신입니다. 서초 구민들이 부끄러워하시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국무총리께서 정말 총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초 구민들께서 예, 저는 당당합니다. 부끄러워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저는 질문해 당당합니다. 주십시오. 예. 예. 총리 경제학 배웠습니까? 경제학 안 배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수요와 공급은 공급과 수요의 곡선이 만나는 데서 그거는 이루어지는 것이지. 초등학생이고요. 초등학교 경제학이든 대학교 경제학이든 경제 원론은 다 똑같은 겁니다. 말장난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국회의장 하다가 총리가 돼서 대통령께 머리를 조아리더니 이제는 대법원장마저 대통령께 머리를 조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누가 머리를 조아립니까? 그 판단은 국민이 할 겁니다. 지금 조선 왕조 시대입니까? 예. 어떨 때는 아주 여유롭게 받아 넘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엄하게 대응하는 뭐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황보승희 의원인가요? 국민의힘 의원이 갑자기 달걀값이 얼마인지 아시느냐 이걸 물어봤는데 바로 그 전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한테 버스비, 택시비 이렇게 물어봤는데 좀 망설였던 적이 있었죠. 그걸 다시 한번 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답변했나요? 한번 보시죠. 요즘 계란 한 판 가격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7,500원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쌀 가격도 20%나 올랐고요. 옥수수 밀 가격도 폭등해서 빵값도 9%나 올랐습니다. 총리님, 물가 인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물가를 전체적으로 보면 심각한 수준이 아닌데 이제 이 생활 물가 그 중에서도 식료품이 좀 많이 올랐어요. 예. 박지직 부대변인 아마 예. 달걀값 7,500원 바로 나오니까 황보승희 의원이 오히려 당황한 것 같아요. 아마 저런 질문할 거라고 예상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실까요? 저는 이제 홍준표 의원님하고 이렇게 논쟁을 할 때는 나름 참 이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국민들이 흔히 하는 이제 신상품 너무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볼 때도 보면은 1.5선, 재선 뭐 이런 분들이 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분들이 대권까지 막 가고 그런데요. 좀 오랫동안 정치하시면서 성과를 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좀 눈여겨보는 뭐 그런 좀 이 풍토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세균 총리는 총리시니까 저는 뭐 이낙연 총리가 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지금 코로나 시기에 성과를 내는 총리로서 그 성과를 가지고 대권 행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저는 그 조언을 좀 감히 한번 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세균 총리 국회 답변이 화제가 되다 보니까 또 이낙연 총리 때 국회 답변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국회 답변 아주 잘했지요. 한번 모아봤는데 보실까요?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대화 구걸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미국에게는 척지고 중국에게는 발길 차이고 북한에게는 무시당하고
결국 왕따 신세만 자초한 거 아닙니까? 저는 김성태 잠깐만 의원님.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전략적 왕따가 문재인 정권 안보 전략인지 이제 답변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 정권은 자기 자식은 자사고 특목고 외고 유학, 남의 자식은 사다리 걷어찹니다. 표를 하나 보시죠. 위선 정권의 위선 교육 정책 아닙니까? 자사고 지정 이전에 학교 다닌 사람도 자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빼주세요. 체크해 주세요. 네, 다 아실 겁니다. 아니, 그렇게 비웃지 마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체크해서 주세요. 아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호 의원 두 분이 그 좀 스타일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 논리의 싸움 그다음에 뭐 촌철살인 뭐 이제 이걸로 어느 쪽이 더 우위다 잘했다 못했다 이걸 아마 대중들은 판단할지 모르지만요. 항상 상대를 비판하고 뭐 가끔 비난까지 뭐 하기도 합니다만 할 때마다 이 수준을 스스로 지키려면 어찌 보면 재치나 익살 이런 것들이 없이는 감정적인 공격이 되기 쉽거든요. 근데 이제 이낙연 전 총리나 지금 정세균 현 총리도 만약에 지지자들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그 품위를 잃지 않는 데서 평가를 좀 받는 게 아닐까 싶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결국 아까 정세균 총리의 얘기 중에 답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질문이 거칠게 나오니까 답변도 거칠게 나온다. 그 얘기가 아마 서로 물고 물리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이제 국회 방송에서 내내 다 중계를 합니다만 이 대정부 질문이라는 게 텔레비전이 카메라가 비춰지면 질문자가 굉장히 거칠어지고 목소리가 커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상대를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악습이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는 거라면 우리 의원들이 좀 자세를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김재원 의원. 질문이 더 멋있으면 오히려 총리가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나온 그 총리들의 역공을 잘 보면 질문이 공격을 당할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저 두 분 다 굉장히 그 정치적인 역량이 뛰어난 분들이거든요. 그런 그 틈새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역공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역공을 하면 그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가 또다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전혀 대응을 못하고 머뭇거리니까 완전 한판승으로 끝나버렸거든요. 사실은 저런 경우 제가 이제 저 두 분은 뭐 워낙 오랫동안 뵌 분이고 또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두 분 다 총리로서 회의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두 분 다 아주 저 정치적 역량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위트도 있고 유머도 있고 또 순발력도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질문하는 분들 중에서 이제 홍준표 의원의 질문은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지만 나머지 질문들은 대부분 사실은 답변을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역공을 하겠다는 준비가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였고 몰아붙이는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의 그 어떤 빈틈을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이제는 조금 더 논리적이고 그다음에 훨씬 그 자신의 주장을 총리의 답변 또는 국무위원들의 답변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내가 무슨 주장을 하려고 하고 현 정부가 어떤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준비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막 휘두르다 보면 오히려 큰 거 한 방 얻어맞을 수 있는 거죠. 대체로 의원들이 소리 질러서 본전을 못 찾거든요. 김한기 변호사, 우리도 좀 국회가 더 유머, 위트 이런 게 좀 넘치면 좋겠어요. 사실 뭐 비교가 뭐 꼭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재판을 할 때도 이제 약간 적대적 증인이 나오면 사실 증인의 입을 통해서 뭐 어떤 성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서 만약에 소리를 지르거나 모욕을 주거나 이건 하등 재판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지금 아까 영상에 나왔던 그 좀 뭐 야당 의원들 같은 질문 수준이 일단
뭐 본인이 할 얘기하고 늘 그래왔지만 일단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화나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지금 이낙연 전 총리라든가 뭐 정석현 총리 같은 경우 대응 방식이 굉장히 유연했고 오히려 거꾸로 반문을 하니까 대응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점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야당의 의원들의 공격들이 지금 이 두 분 전 총리들의 체급을 올려주는 셈이죠. 예. 영국의 처칠 총리가 의회에 지각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이 당신 왜 그렇게 맨날 지각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웃으면서 그렇게 답했다고 하죠. 당신도 나처럼 예쁜 아내랑 살다 보면 아침에 일찍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요. 그렇게 답변했다고 하는데요. 좀 더 유머, 위트 있는 그런 국회 모습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갖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결국 장관 임명됐습니다. 여당이 단독으로 청문보고서 채택했고 방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임명했습니다.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황희 장관 임명으로 야당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 임명한 사례 29번째입니다. 자, 그 간의 과정 한번 보시죠. 어떻게 계좌가 46개나 됩니까? 이제 새로 발급하고 그러다 나중에 복잡하면 또 정리하고 그러는데요. 아마 이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계좌가 지금도 좀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부러 후원하는 분들에게 별도의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여행 좋아하시나 봅니다. 네, 그래도 그 본회의에 불참하시고 가시면 안 되겠죠. 그때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들이 저 말고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조사였습니다. 이 안건의 표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안건을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간사끼리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 앉으세요. 고정하시고 앉으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되면 이거는 문화예술 체육 관광위원회입니다. 얘가 정치하는 위원회입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요 장난하면 더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계셔요. 간사님 나가지 마세요. 난 대학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왜 표결로 바로 갑니까? 뭘 표결합니까 지금 우리가?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적 10인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여야에 소속된 분 말고 윤경호 의원한테 물어봐야 좀 더 공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윤경호 의원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야당이 무조건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까? 여당이 너무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까? 그 장관 인사청문회가 확대된 게 2006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벌써 지금 15년째 국무위원 또는 뭐 다른 자리에 그러니까 결국 감사원장이나 총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뭐 등등 꼭 그 표결까지 하는 중요 자리 이외에 나머지 장관까지 이렇게 확대는 해놨는데 과연 15년 동안에 이 청문회 제도 그다음에 국회 동의 제도가 잘 활용이 되고 있느냐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전혀 제도의 진전을 못 봤다. 그러니까 뭐 임명하는 쪽에서 빌미를 줬다 이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청문회에서 조금 더 준비를 하면 아마 본인들이 정말 부끄러워서 사퇴를 하는 이런 경우도 유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미리 언론에 흘려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 그걸 다시 와서 재탕하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는 예. 끌어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저는 뭐 양비론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글쎄요. 의원 내각제냐라고 비판을 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현역 의원 징발이라고 제가 감히 표현합니다만 너무 심하게 하는 거를 막으려면 그동안에 훈련된 관료들을 조금 더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 풀을 활용을 할 때 관료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조언을 좀 해봅니다.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두 분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아니 근데 한 말씀 드리자면 본인이 뭐 부끄러워서 사퇴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워낙 뻔뻔스러운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럴 사람은 아예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특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정말 부끄러워서 사퇴를 할 것 같은데도 전혀 그런 분이 안 나타나는 것은 아주 특이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영 부대변인 한 말씀 하셔야 되겠는데요. 제대로 좀 그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줬으면은 사퇴하는 사람이 나왔을 건데라는 아쉬움도 있고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청문회 무용론이 예. 사실은 국회 무용론입니다. 저는 그 말씀하신 2006년도에 청문회가 처음 도입됐을 때만큼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정책 질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날카롭게 하는지 한번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황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에 일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정책적으로 파고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참 제가 여당인데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장애인 또 한부모 비하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혼모를 정상이 아닌 엄마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정상적인 엄마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한부모 또 장애인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한 건데 본인의 뜻과 달리 전해졌다 이렇게 해명하기는 했습니다만 한번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법을 좀 시행령과 시행령으로 마련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현장의 고충을 듣겠다더니 미혼모를 정상적인 엄마가 아닌 것으로 낙인 찍은 것은 물론 장애인 비하까지 하며 사회적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미혼 한부모 생활시설을 방문해 장애인 한부모에 대해 정상이 아니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 비하 발언으로 시대와 동떨어진 제1야당 대표의 인권의식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김한기 변호사,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정상적인 엄마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비하하려고 하는 의도로 얘기했겠습니까만은 뭔가 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비난을 받기는 충분한 말이었어요. 예, 저는 뭐 야당 대표가 미혼모 생활시설 간 거에 대해서는 그 취지 자체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굉장히 관심 사안이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절대로 뭐 김종인 대표가 뭐 일부러 얘기한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근데 다만 이 장애라는 개념은 이제 정상 비정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차별적인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우려되는 거는 제1야당의 대표께서 인식 자체가 이런 거 아닌가 이런 게 걱정이 되고, 사실은 뭐 사과 내지는 또 해명 그 발언을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사실은 우리 사회의 이 정상 비정상 개념이 이 장애란 개념에 절대로 부합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좀 경종을 울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김재원 의원, 특히 저런 시설에 갈 때는 더 좀 공부를 많이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의아한 것은 그 김종인 위원장이 이 이야기한 내용을 방금도 봤지만 이 지금 미혼모 그 보호 시설에 오는 분들이 그냥 미혼모뿐만 아니라 특히 건강한 미혼모뿐만 아니라 정신지체라든가 장애인이면서 미혼모가 특히 많다. 그래서 정상적인 엄마는 별로 많지 않다. 이 말은 장애를 가진 부모, 장애를 가진 미혼모, 또 저는 특히 정신장애인이 많아서 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지금 민주당 그 대변인이 미혼모를 비정상으로 비하했다. 미혼모를 비정상인으로 낙인 찍었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저것은 정상적이지 못한 반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어떤 아무리 정치적인 그 대척점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상대당의 대표를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저렇게 확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정말 잘못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왜 비정상적이라고 했느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미혼모를 비정상인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미혼모를 비정상이라고 낙인 찍었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윤경호 의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옳을까요? 예, 저도 김종인 위원장이 과연 의도를 가지고 말했을까?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지적장애 뭐 이제 그 말을 하면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한마디만 드리자면 김종인 위원장이 혹시 항상 평소에도 얘기할 때 사물을 맞다 틀리다라는 이분법으로 보지 말고 당신하고 나는 다르다, 견해가 다르다 이 접근법 그걸 좀 생각하셨으면 저는 실수가 안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 조심 잘 해야죠. 예.